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승미소입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가족이 저를 빼고 코로나 싹쓸이 당해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월의장의 강력한 발언, 증시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6월달 저점으로 다시 한번 폭락으로 가는가 걱정됩니다. 토마스 선생님 의견 들어보시죠.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한 3일 동안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미리 통보도 못 드리고 강제 휴가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 그 식구분들 다 코로나 다 이제 다 치료 나왔어요? 예, 다 나았는데 이거 상황을 보니까 그냥 간단한 감기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뭐 많이 걸리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뭐 경계심이나 뭐 이런 거 정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뭐 길거리 나가면 마스크 쓰는 사람 뭐 거의 안 보일 정도. 뭐 감기로 전락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니까 코로나는 정말 약한 독감보다 좀 약한 독감 수준도 안 되는 감기 정도로 보였고, 다만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위험할 수는 있겠다 싶지만 거의 그렇죠. 끝난 게 네.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게 우리 증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겠지만 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다렸던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의 스피치, 어떤 내용인지 이따가 이제 선생님께 제가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결과만 보면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1000포인트 약간 넘게 하락하고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발작 수준의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결국 파월 의장의 이 강경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파월 의장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파월 의장의 엄포에 시장은 놀랐다. 엄포. 사실 속 내용, 뭐 오늘 잭슨 홀의 파월 그 연설 내용보다도 네. 지금 경제적인 어떤 지표 이런 거를 볼 때는 파월의 이 강경 발언이 사실 좀 뒷북인 것으로 좀 생각되거든요. 네, 모든 지표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데 지금까지 조금 순한 톤으로 말했던 것을 이게 좀 오늘 좀 뒷북스럽게 강경 발언을 함으로 해갖고 그동안에 좀 시장이 좀 느긋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그 엄포에 놀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지금까지 그 주장한 그 말, 그거는 사실 그 내용은 한결같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하겠다. 네. 뭐 이런 한결같은 이렇게 초질관 같은 말을 되풀이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말을 오해를 하고 너무 앞서가 있다가 지금 제자리로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파월 의장은 전에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논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각각 해석하면서 증시가 오르고 내렸다, 이 말씀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지난달 FOMC에서도 그 기자가 이제 기자회견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금리 인상을 언제 슬로우다운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파월 의장은 사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뭐 언젠가는 슬로우다운 하겠죠, 이렇게 원론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예. 근데 시장은 슬로우다운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년 초 뭐 경제 하드랜딩이지 소프트랜딩이 오면은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김치국물 마신 거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대폭등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오늘 또 사실 그 파월 의장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는데
그 슬로우다운 한다는 그런 쪽보다, 물론 그건 한마디 했어요. 예. 하긴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연준의 그 임무는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 여기에 최우선이 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 해갖고 이 시장 참여자들의 그 망상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한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들, 이미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뒷북처럼 이제 더 지난번보다 약간 톤은 비슷할지 몰라도 약간 더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네. 이것을 FOMC가 있는 9월 20일까지의 그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 동안에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하락, 어떻게 보면 하락에 압력을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그 속뜻은 네. 인플레이션 억제, 여기에 우선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초지일관 말이었는데 네. 시장은 슬로우다운 여기에 환호하면서 이 자산시장을 폭등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이 사실 심기가 불편해 했을 거예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었는데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니까 이러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도 안 되고 다시 이 자산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 독일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어 오브 이어가 35%로 나왔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영국도 11%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꺾일 줄 모르고 유럽은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영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로 그 전망도 내년에는 13% 내지 14%까지 올라가리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에너지 대란에 의해서 유럽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 하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벼운 이 지표예요. 언제 어느 순간 팡팡 뛸 수도 있는 이렇게 가벼운 지표이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은 유럽의 그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그 지표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그 인플레이션 상승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는 그런 어떤 절박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뒷북스럽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차단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짤막하게 아주 간결하게 자기의 속생각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원래 연설 시간이 파월 의장 연설 시간이 10분이었는데 사실 10분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8분 정도에 끝났다는 얘기는 사실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얘기하고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네. 예. 근데 사실은 그 하루 전날 목요일 날에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예. 이 급등했을 때 그 배경은 뭐냐면은 월가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배런스 같은 경우에 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파월 의장은 강경 발언 안 할 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강경 발언할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이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 이 시장에다가 하방 베팅했던 대형 헤지펀드들이 놀라서 숏 스퀴즈를 발생시킨 거예요. 목요일 날에 발생시켰는데 그 월가의 경제 그 투자뱅크의 분석가들은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이렇게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았는데 단 한 사람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는요 파월 의장에게 뭐라고 주문했냐면은 지금 시장은 우리 연준의 의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는 이 의지를 이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 고삐를 잡을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번 기회가 시장에게 연준의 의지를 단호히
발표할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시장은 연준의 의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마지막 반박 기회를 삼아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윌리엄스 총재가. 연은 총재가 연준에서 제2인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뉴욕 연은 총재의 말을 상당히 비중 있게 들었는데, 역시나 오늘 파월 의장은 진짜 다른 이렇게 사족 안 달고 간결하게 자기의 그 속뜻을 분명하게 내보겠다. 그렇게 봐요. 근데 좀 재미난 사실은 달러화 국채 시장은 크게 반응 안 했어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뒤폭스럽다. 그런 걸로 국채 시장과 이제 외환 시장은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그 뒤에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뒤에 질문을 좀 준비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 것이고, 파월 의장의 스피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요약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모두 발언에서 가정과 기업이 좀 고통을 받겠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표현도 맨 먼저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은 네. 물가 안정이 잡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초 정도면은 금리 인상 중단하고 인하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기대를 했었는데, 파월 의장은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price stability will take some time, 네.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홀드나 비즈니스에 some pain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그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것이 연준의 제1 임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unfortunate cost of reducing inflation,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고통의 이 비용은 사실 좀 불행한 코스트, 우리가 즐겁지 않은 코스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감내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선생님께서 영문 표현을 쓰고 계신 이유는 제가 좀 부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의역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 의미가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저는 한글로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계속 그 파월 의장이 사용한 단어를 잠깐 언급해 주셨으면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걸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과거 볼커 의장 시기 아니구나. 과거 페드의 인플레이션과 싸웠던 파이팅 역사를 언급하면서 너무 빨리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방향을 트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바꾸는 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네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서 사실 폴 볼커 바로 전에 전 연준 총재 시절에 너무 빨리 금리 긴축을 중단했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상승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이 자체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연준이 조기에 금리 긴축을 중단했다가 더 큰 비용을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긴축을 조기에 이렇게 중단했다가는 나중에 특히 레이버 마켓, 노동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상당히 우려하는 거고, 하여튼 지금의 인베스터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신, 너무 앞서 가버리면 만약에 인플레이션 잡다가 말면 결국 고용시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위해서라도 현재 강하게 하고 있는 이 정책 계속 할 거야. 이런 의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베스터들이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혹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중지하거나 또 뭐 후퇴 이런 걸 생각하는가 본데 이것은 너무 이제 시기상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당장 9월 20일에 FOMC가 있는데 뭐 얼마를 올리겠다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올리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높은 수준 뭐 large increase could be appreciate 적정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네, unusually 했잖아요. 네, unusually. 네. 정상적인 건 아니죠.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d. 이 말은 뭐냐면은 지난번 그 5월 달인가 그 연준 폼시 그때 그 전에 파월 의장이 50bp 금리 인상, 75bp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내려놨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바로 한 달 뒤에 75bp 금리 인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그 너무 앞서가는 기대치를 꺾어놓기 위해서 그 큰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테이블 위에 있다. 이제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좀 제가 볼 땐 좀 시장에 겁을 주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차하면 0.7로 다시 나와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싸움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폴 볼커 전 의장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깨는 것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임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네. 그래서 이 최근에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나 연설에서 보면은 폴 볼커를 많이 언급해요. 예. 즉 그 말은 뭐냐면은 나도 폴 볼커의 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과거에 보면은 폴 볼커가 연준의 그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림을 해갖고 강력한 그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는데 이제 공을 세웠잖아요. 예. 지금의 인플레이션 이 상황도 현재 지금 한두 달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오고 있지만은 이것을 믿을 수 없고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끌어내려야겠다. 뭐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한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이 롱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일 수 있는 게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인정한 발언이에요. 근데 다만 한 달, 그때 딱 한 번, 7월 한 달 만에 데이터가 내려왔다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즉, 좀 더 추가적인 8월, 9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파월 의장의 평소 그 주장대로예요. 예. 데이터 디펜던스. 네. 데이터에 의해서 플렉서블하게 긴축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게 이제 평소 주장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지난달도 그렇고 금요일 아침에 발표된 PC 물가 지표를 볼 때도 지금 완연히 인플레이션은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네. 이것으로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이 인플레이션 그 기대치, 예. 그 그립 손에 꽉 쥐고 있는 이것을 깨부숴야겠다는 이제 강력한 이제 의지를 이제 보여줬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연준 의장이 이제 오늘 이제 잭슨 홀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리스트릭티브 스탠스를 많이 언급하거든요. 예. 이 금리 인상의 그 수준을 리스트릭티브 레벨까지 올리겠다. 이제 이러는데 리스트릭티브를 한국 그 경제 채널들 있잖아요. 네. 방송이나 유튜브 여기서 거의 100%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나요? 리스트릭티브를. 이 파월 의장이 말하는 리스트릭티브 그 레벨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압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방송이나 매체 유튜브 대부분에서 거의 99%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해석해요. 이 제한적과 억제적은 180도 틀린 겁니다. 네. 제한적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을 제한적으로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맞아요. 예, 충분히 파월 그렇습니다. 의장이 말하는 리스트릭티브는 위에서 선제적으로 위에서 눌러버리겠다는 거죠. 올라오지 못하게. 인플레이션이. 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니까 한국 네. 유튜버나 일반 경제 TV를 보면 리스트릭티브, 즉 그냥 제한적인, 즉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안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리스트릭티브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는 금리, 그러니까 상당 수준의 금리 인상,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상당폭의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더 높이 해갖고 네. 위에서 억누르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리스트릭티브 네. 그 스탠스는. 그래서 한국 매체들이나 유튜브에서 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리스트릭티브 제한적이다 이러면 연준은 그렇게 금리 인상 많이 안 하겠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리스트릭티브는 그게 아니다. 위에서 억누를 수준으로 많이 올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선생님 말씀 때문에 배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를 포기하진 않았잖아요. 이 발언 내용에서.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파월 의장 연설 시작하기 전에 PC가 지난 CPI처럼 월가는 또 네거티브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9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8월 CPI 데이터가 7월에 이어서 연속으로 확실히 줄어들거나 가령 다시 그 PC 물가지수처럼 월간 네거티브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9월 20일에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희망은 버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의 그 증시는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진짜 울고 웃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은 조금 사실 엄포를 주긴 줬지만은 플렉서블하게 문은 열어놨거든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덜 올릴 수도 있고 문은 열어놔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이제 금요일 아침에 나오는 PC 이게 사실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PC 물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좋은 일단 신호 하나 있고 만일에 다음 달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CPI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라면은 시장이 안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9월 첫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 그 비농업 고용지표 이것은 나쁘게 나올, 그러니까 저조하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미국의 그 노동시장은 지금 상당히 지금 핫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대기업에서는 뭐, 직원들 뭐 좀 해고한다고 그러지만은,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그, 이니셜 그,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그걸 볼 때, 노동시장의 그 지금 뭐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럴 조짐은 지금 전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설 이후에 사실 연설 직전에 그 PC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연설 시작과 동시에 그 페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시간 그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8개월의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수가 반짝 상승하는데 페드 파월 의장의 연설과 동시에 하락하긴 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 결국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뭐 당장 다음 주에 고용지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경제가 위축되는 지표나 고용지표가 조금이라도 나빠진 지표가 나오면 뭐 이렇게 시장이 좋게 아니면 반대로 나쁘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거나 뭐 가령 에너지 가격이 다시 $100를 넘어서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수가 다시 또 하락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그 PC나 그 미시건 대학의 그 지표 이런 걸 볼 때 금요일에 그 폭락장 이것도 트랜지토리라고 저는 봐요. 네, 이거는 일시적일 거다. 이게 대시 하락장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이제 사실 그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는 소비 심리하고 직결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네.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가 소비 심리가 상당히 지금 강해요. 예. 소비가. 그래서 이제 견조한 상태고 물가도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이런데 사실 그 파울로 의장이 엄포에 놀래서 증시가 급락을 한 거지 이 펀더먼털에 의해서 급락을 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진짜 증시가 앞으로 더 내려갈 그 수준 그거는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증시 기술적인 이 주변 지표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파월 의장의 강력한 발언으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장 막판까지 한 번 반등 시도도 없이 그냥 계속 내리꽂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3% 넘는 하락을 보였지만 아직도 5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했다는 거.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네, 일단은 그 나스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나스닥은 그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완전히 시소 개입을 하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하셨죠. 네네.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 나스닥 지수의 그 폭등 장세에도 사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6%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에 화들짝 놀란 그 공매도 쳤던 그 헤지펀드들이 쇼커버링하면서 폭등 장세를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나스닥이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지면 나스닥은 올라가고 3% 위에서 머무르는 하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증시 자체는 상승으로 이제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완만하게라도 상승할 것 같은데 이 상승에 나스닥이 어쩌면은 동참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3% 위에 있는가 아래로 떨어지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가장 겁나는 게 이거 다우지수 사실 1000포인트라는 게 상징적 의미잖아요. 네네. 다우지수에서 뭐 600, 700 이러면 그런 것도 안 돼. 1000 그러면 이거 폭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금요일 장세만 보면 계속 시작과 동시에 마감까지 한 번도 힘 한 번 못 쓰고 계속 내리꽂아서 이러다가 지난 6월 16일 저점까지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 아니냐, 다시 폭락세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일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큰 걱정을 안 하신다, 그런 의미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 연준도 데이터 디펜던스지만은 시장 참여자들도 데이터 디펜던스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증시의 호재로 나오면은 증시는 크게 상승할 거고 증시의 악재로 나오면은 또 크게 이제 부정적으로 하락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고 업앤다운에 상당히 큰 폭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지만은 지금 S&P가 지금 4,060에서 끝났나요? 그렇지만은 4,000 아래로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죠. 지금 S&P 500 인덱스의 50일 이동평균석, 즉 그게 3,99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4,000 딸랑딸랑인데, 자, 어제 그렇게 오늘 새벽 강력하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해서 달러화 인덱스나 2년 및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앞에 또 선생님 그 말씀 해주셔 잠깐 언급했는데 달러화 인덱스도 상승하긴 했지만 고점 밑에 있었고 채권금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나마 이것은 그냥 이게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금리를 인상한다. 그건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냐 너무 섣부르게 성급하게 결정 내지 말고 앞으로는 이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증시의 그 위험 자산 그쪽의 투자자들이
연준보다도 너무 앞서가 있던 것이 이제 정상적인 자리로 갔다. 그래서 그것이 국채 투자자들이나 그 외환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그래서 우리 위험자산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가치의 그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지만은 국채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는 파월 시장의 이 발언, 강경 발언 이게 뭐 별로 놀랍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달러와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5를 찍고 사실 그 계속 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뉴스에 사는 그 달러와 인덱스가 펼쳐졌고 채권금리도 달러화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달러 강세가 올라올 때 계속 상승하다가 파월 의장이 연설하자마자 다시 약간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결국 그걸 다 이미 달러화 시장 즉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미리 다 사전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을 엄포용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스닥 전체 거래량이 최근에 급격하게 줄고 있었고 오늘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도 그렇게 많이 3% 이상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은 1년 내 최저치였거든요. 이 점은 또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월가의 그 큰손들 또 기관들은 증시 하락에 동참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바이도 안 해요. 예. 지금 월가의 대체적인 그 이제 그 기준은 그 오늘 그 금요일 날 그 급락하기 전까지는 증시를 살짝 비싸게 봤거든요. 비싸게 봤기 때문에 뭐 일부 뭐 헤지펀드들은 지난번 그 S&P 4,325 거기서 다시 숏 비중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월가의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관망 자세, 적극적으로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열광하다가 지금 실망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초, 지난주만 보더라도 밈 주식이 다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고려해서도 고려하면서 거래량을 봐도 거래량 증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조금씩 줄고 있고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폭락할 때 위험한 것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더 폭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였다는 얘기는 선생님 말씀처럼 큰 손은 여기서 뭐 숏을 더 치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관망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겁이 나서 파는 세력이 좀 있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은 좀 정확한 안목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포에 손절할 수도 있고 또 포모에 따라가고 물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업앤다운이 이제 심하죠.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조금 멀리 보면서 그런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게 10년물 국채금리 이것이 향후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 다시 약 4년 전 기억을 되돌리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증시가 계속 하락했을 때 핵심이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를 넘는 시점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제 종가도 10년물 국채금리가 3.0 약간 넘는데 3.0%를 기준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기준으로 봐도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 2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스케줄. 행로 그거를 반영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 시장의 그 실질 금리 이것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위에 있으면은 증시가 상승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3.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증시가 이제 하방으로 이제 완전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이번 만일 증시 바닥을 찍고 9월 달에 상승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나스닥 지수가 제1선두에 서서 이 상승 랠리를 이끌지 요거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렇게 보고 저는 그래서
가치주가 9월 달에는 좀 더 우세한 그 랠리 주도 세력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게 선생님 생각에 개연성이 있는 게 금요일 날 나스닥이 빠지긴 빠졌지만 사실 빅테크들이 다 앞장서서 빠진 게 이 점이 좀 선생님 말씀에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그 인덱스 하락폭보다 항상 잘 견뎌왔던 애플도 인덱스하고 똑같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관들이나 큰 손들 이쪽에서 나스닥 쪽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고 5일주 같은 거는 전혀 요동도 안 했어요. 예. 금요일날. 그래서 그걸 볼 때 역시 방어주 쪽이 지금 앞으로 9월달 상승 랠리를 이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사실 지난주에 사실 있었던 내용 중에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다 하면 개별 종목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테슬라와 애플 이야기를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액면 분할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액면 분할 전에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액면 분할 상장되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 그 파월 의장의 스피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테슬라 액면 분할 그 전에 이미 다른 그 빅테크 주식들이나 그 인덱스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라는 소문에 의해서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가 있던 것이 액면 분할을 뒤고 첫날에는 그렇죠. 다른 그 빅테크들 다 올라가는데 테슬라만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소문에 탑테이킹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금요일에 테슬라도 이제 하락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수에 묻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갔다.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여전히 좀 좋은 주식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대1로 분할해서 $300 미만 떨어졌지만은 뭐 이렇게 큰 손들이나 이렇게 기관들이 액면 분할 후 이 프로피테이킹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테슬라 자기의 페이스를 찾아서 다른 빅테크나 인덱스 이거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성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적은 앨런 머스크니까 선생님이 무릎팍도사의 그 역할을 계속 하셔서 이 앨런 머스크가 지분을 파는지 안 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테나를 바짝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제 다음 주에 9월 7일에 애플 이제 일종의 파아웃이란 제목으로 뭐 행사를 하는데 그 어떤 행사를 할지는 사실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에 했던 행사를 보면 신제품 발표회 아이폰 14가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애플이나 테슬라 주가가 왜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하냐면 이들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9월 7일 행사 이 부분도 좀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애플 테슬라는 나스닥 인덱스를 상회하는 성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미국 S&P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주가 성적 이것이 인덱스에도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쳐주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그 애플의 주가를 계속 이제 상향시켜요. 그래서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신뢰하는 그 개별 주식이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이게 또 우리 반도체 주가 종목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종목들만 보면 거의 스몰캡 주식처럼 뭐 대꼬박꼬가 심합니다. 네네. 이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역시 뭐 금요일에도 그 데일 컴퓨터 이제 어닝이 엉망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듯이 이 PC 쪽의 수요가 상당히 지금 둔하고 있다. 물론 그 연준의 그 억제 정책 여기에도 영향 받겠지만은 PC 쪽에 이제 수요가 둔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지금 감하고 있고
또 반도체 공급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와중에 반도체가 가격이 이제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도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NDX 있잖아요. 그 나스닥 상위 100개의 우량주를 담고 있는 NDX 안에는 거기도 한 35%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따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NDX, 즉 QQQ나 3배짜리 TQQ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지금 최근 한 2주 동안 나스닥보다도 성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반도체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그 차트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지금 계속 지금 하방 추세거든요. 근데 NDX는 그렇지 않으니까 반도체 쪽이 뭐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은 NDX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후반 뭐 10월, 11월 이후에는 반도체가 NDX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어요. 그때 전까지는 반도체 따로 비중 크게 가는 보다도 NDX, 나스닥 100 거기에다가 같이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그렇게 봐요. 근데 현재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현금 좀 확보했다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스닥 비중을 가장 크게 두었어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금요일 저점에서 5일주의 비중을 제일 크게 갖고 가고 두 번째로 나스닥, 세 번째가 반도체. 뭐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제 그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할 시간인데, 핵심은 이게 보면 댓글을 보면 폭락한다 아니다고 맨날 싸우는데, 요즘은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금요일에 1000포인트 가까이 다우지수 기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자, 이 점 폭락합니까,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한번 선생님의 예상을 정리해 주시죠. 파월 의장의 그 강경 발언은 엄포용이다, 트랜지토리다, 이제 그렇게 보고 저는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폭락할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좀 더 겁내야 될 것은 계절적인 시즈널리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9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이때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대대적인 이 포트폴리오 그 재정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현재 수준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9월 뭐 중순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사실 9월 20일 FOMC에서 또 어떤 발언,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 그 안에 고용지표, 뭐 CPI 이런 게 있으니 결국은 박스권 장세에서 위아래,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S&P로 4,000에서 4,300 이 안에서 박스권 장세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이게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경제 뉴스만 보고 뒤따라가다가는 뒷북치고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증시에는 3개월 내지 6개월을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지 현재 헤드라인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사이트에 좀 더 치중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그 제가 선물에 보내드린 책 받으셨죠? 투자의 강단. 네네. 그래서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워낙 그 하루 24시간이 스케줄이 원래 기존에 아주 빡빡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시간을 조금 지내갖고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근데 구성이 상당히 알차고 이 투자에 입문하는 분들 기초를 닦는데 진짜 가장 좋은 교과서일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따라서 하면 큰일 난다 해서 시세가 뉴스를 만드는 것이 뉴스가 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방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투자의 감각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 오늘은 뭐 여기서 정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는 것으로 하시죠, 선생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역시 토마스 선생님입니다. 자,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을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시고 유연하게 마치 경계에 서서 아주 이렇게 자연과학자의 자세로 증시를 관찰하는 그런 모습 참 배울 만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런 자세가 결국은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너무 겁먹지 말자. 그렇습니다. 어차피 9월 20일 FOMC를 앞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더 강력한 발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하락은 하겠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주중에 한번 방송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없으면 일요일날 뵈야죠. 여러분 안녕.